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낡은 운동화를 뚫고 발바닥을 저미듯 파고들었다. 10월 중순의 밤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폐지 더미 위 남색 털실로 짠 낡은 담요를 조금 더 끌어당겼다. 담요에서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내 한숨 냄새가 뒤섞여 났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너머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와인잔을 부딪히고 선물을 풀며 누군가의 행복을 축복하고 있었다. 그래, 오늘이 10월 17일이었지. 이제는 내게 아무 의미 없는 날짜. 하지만 불과 1년 전 오늘 나는 저 유리창 안쪽 세상의 주인이었다. 그날 나는 수백 송이의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단상 중앙에 앉아 있었다. 50평생을 억척스럽게 일궈낸 식품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막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내 자신을 위한 성대한 축하연. 값비싼 비단으로 지은 진홍빛 한복은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고 손목에 찬 다이아몬드 시계는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아들 녀석보다 더 살가웠던 며느리 서유라는 내 곁에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며 속삭였고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잡았다. 그리고 내 옆에는 최강민 내 남편이 있었다. 10살이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첫 남편과 사별한 내게 끈질기게 구애했던 남자. 사람들은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것이라 수군댔지만 나는 코웃음 쳤다. 내 평생의 관록으로 사람 하나 못 알아볼까? 그는 진심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내 인생이 이토록 눈부신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연애의 하이라이트. 최강민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준비했다며 짓궂게 웃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그가 건넨 커다란 선물 상자를 받아들었다. 나는 그저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나는 품 안에서 낡은 자개 보석함을 꺼내 들었다. 첫 남편이 내게 남긴 유일한 유품. 배신자들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촌스럽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은 덕분에 이 보석함만은 지킬 수 있었다. 뚜껑을 열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리본을 풀었을 때 상자는 터무니없이 가벼웠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텅 빈 상자 밑바닥에 달랑 쪽지 한 장과 반짝이는 귀걸이 한쪽이 뒹굴고 있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둘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 필체는 분명 유라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귀걸이는 내가 얼마 전 유라의 생일에 직접 골라 선물했던 바로 그 귀걸이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최강민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전화를 받았다. 입을 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차갑고 비웃음이 가득한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장모님. 아니지, 이제 오 여사라고 불러야 하나? 선물은 잘 받았어요? 앙칼진 유라의 목소리. 그 옆에서는 최강민의 나른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빙빙 돌았다. 잠시 숨을 고르시죠. 지금 당신도 주인공과 함께 분노하고 계실 겁니다. 이 기막힌 배신의 끝을 그녀의 처절한 복수를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잠시 멈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구독 하나하나가 그녀가 복수의 길을 걷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값비싼 한복을 적셨다. 내 60년 인생이 내가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내 100억 재산. 그리고 내 사랑. 모든 것은 내 친딸 같던 며느리와 내 목숨 같던 남편의 손에 들려 함께 사라졌다. 나는 자개 보석함 뚜껑을 닫았다. 보석함 안에는 그들이 버리고 간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다. 우연히 폐지 더미 속에서 발견한 최강민의 과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칼날처럼 시퍼런 달이 떠 있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손으로 보석함을 다시 품에 안았다. 이제 이 안에 보석 대신 채워 넣어야 할 것은 단 하나뿐이다. 복수.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내가 겪은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줄 지옥도를 그려 넣을 것이다. 나는 술의 손잡이를 고쳐 잡았다.
삐걱이는 수레 소리가 조용한 방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패배자의 신음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을 열러가는 복수의 화신, 그 첫걸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나의 마른 입술 사이로 얼음보다 차가운 맹세가 새어나왔다. 강민아, 유라야, 너희들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순간 내 앞을 막아서는 검은 세단 한 대. 차창이 스르르 내려가고 그 안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 오수키.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1년 전에 그 유약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이었다. 내 아들이었다. 핏기 없는 얼굴에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내 하나뿐인 아들 김진우. 하지만 그의 눈빛은 1년 전에 그 유약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경멸과 냉소가 뒤섞인 차가운 눈빛이었다. 내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어쩌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한 가닥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진우야, 아들. 그가 내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후어보더니 조소를 머금고 입을 열었다. 꼴이 말이 아니시네요, 어머니. 온 동네방네 웃음거리가 되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걱정이 아니었다. 비난이었다. 아들의 목소리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놈한테 빠져서 회사까지 말아먹을 뻔한 여자가 내 엄마입니까? 덕분에 내가 우리 집안 망신 중 그 여자 서유라랑 한 집에서 살아야 했던 건 아세요? 전부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그랬다. 아들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내가 겪은 배신과 고통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겪은 수치심과 불편함만을 탓하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지갑에서 빳빳한 수표 몇 장을 꺼내 내 얼굴에 던졌다. 종이 조각들이 낙엽처럼 힘없이 날려 내 발치에 떨어졌다. 이거 받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엮이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이제 내 어머니는 죽고 없습니다. 검은 세단은 미련 없이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차가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남편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았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이 차가운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완벽히 혼자였다. 발치에 떨어진 수표를 그대로 둔 채 나는 멍하니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이대로 차가운 밤거리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그때 품 안에 있던 딱딱한 자개 보석함의 감촉이 느껴졌다. 나를 비웃듯 던져진 저 돈. 진우가 던진 저 모욕. 그래, 저걸 써야겠다. 저 돈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야겠다. 너희가 나를 짓밟은 바로 그 힘을 발판 삼아 나는 기어코 지옥에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비틀거리며 돌아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주워들었다. 더 이상 구겨진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허름한 여관을 찾아 가장 싼 방을 잡았다. 키키한 곰팡내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차가운 방거리보다는 나았다. 나는 낡은 침대에 걸터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개 보석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간직해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최강민의 모든 것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다. 조잡한 글씨체로 쓰인 이름, 날짜,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들의 나열. 전문 사기꾼의 치밀한 범죄 기록이었다. 이 안에는 분명 그를 무너뜨릴 약점이 있을 것이다. 나는 눈에 불을 켜고 밤새도록 수첩의 모든 글자를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내 눈길을 사로잡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이름들과는 달리 유독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것 같았다. 독사. 독사 충무로 만년 인쇄소 5천. 독사 자금 회수 실패 경고. 독사 마지막 거래 관계 정리.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최강민과 독사라는 인물 사이에 있었던 거래의 흔적.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암시. 어쩌면 이 독사라는 자가 내 복수의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낡은 수첩의 독사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던 유약한 오수키는 없었다. 내 눈에는 차가운 결의와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충무로 만년 인쇄소. 날이 밝는 대로 나는 그곳으로 간다. 뱀굴이든 호랑이굴이든 상관없었다. 그 끝에 최강민과 서유라를 향한 복수의 문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문을 열 것이다. 나는 낡은 수첩을 다시 보석함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밖에서는 희미하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나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이 던져준 모욕이 묻은 돈으로 가장 싼 기성복 한 벌을 사 입었다. 남루한 행색은 동정심을 유발할 순 있어도 신뢰를 주지는 못하는 법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 하지만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리던 어제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엔 오직 텅 빈 공허와 차가운 목표 의식만이 남아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충무로로 향했다. 평생 자가용 뒷좌석이 익숙했던 내게 땀과 소음으로 가득 찬 지하철은 낯선 세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 모든 신경은 오직 독사와 만년 인쇄소라는 두 단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충무로 인쇄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다. 잉크와 쇠 그리고 낡은 종이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낡은 간판들 사이에서 나는 마침내 만년 인쇄소라는 글자를 찾아냈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한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계십니까? 안은 어두컴컴했다.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낡은 인쇄기 옆으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무심한 눈길로 나를 쳐다봤다. 깡마른 체구에 경계심 가득한 눈이 마치 늙고 지친 살 같았다. 뭐하러 왔소? 명함이라도 파게? 사람을 좀 찾으려고요. 여기서 일했던 분인데. 노인은 코웃음을 쳤다. 사람? 여긴 잉크 냄새 맡는 기계들만 있는 곳이야. 사람 찾는 건 파출소 가서 하쇼. 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기계로 시선을 돌렸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최강민이라고 아십니까? 그리고 독사라는 이름도요. 최강민이라는 이름에 노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기계를 멈추고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의심에서 경계로 그리고 기묘한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놈 이름을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거요? 그놈에게 모든 걸 잃은 사람이니까요.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노인은 내 얼굴과 수첩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놈은 악마 새끼야. 아주 영리하고 잔인한 악마. 독사는 더한 놈이고.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란 말이오. 상관없습니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일까? 노인은 한참이나 나를 바라보다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독사는 이제 여기 없어. 아니 애초에 여긴 그놈이 아주 가끔 돈 받으러 오던 장소일 뿐이야. 그놈은 낮에는 구멍난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고 밤에만 움직이지.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만.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달력 뒷면에 무언가를 휘갈겼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건넸다. 거기에는 을지로 삼가 황금 당구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밤 10시 이후에 거길 찾아가. 카운터에 있는 놈한테 이렇게 말해. 노인은 내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새벽 잉크에서는 돈 냄새가 난다고. 그럼 길을 알려줄게야. 하지만 명심해. 그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다신 찾아오지 마쇼. 노인은 매몰차게 돌아섰고 인쇄기는 다시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쪽지를 손에 꽉 쥔 채 인쇄소를 나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드디어 복수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흥분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쪽지에 적힌 주소대로 을지로의 어두운 골목을 헤맸다. 싸구려 술과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악취가 진동했다. 골목 가장 깊숙한 곳 희미한 붉은 빛을 내뿜는 황금 당구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삐걱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문신을 한 산의 몇몇이 나를 경멸적으로 쳐다봤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카운터에 기대 졸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늙은 인쇄공이 알려준 암호를 내 평생 처음으로 입에 담았다. 새벽 잉크에서는 돈 냄새가 난다던데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흉터 가득한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말없이 안쪽을 향해 턱짓했다. 기다리고 계셨다. 남자의 턱짓이 가리킨 곳은 당구장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문이었다. 문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달아빠진 팻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로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내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다. 복도는 좁고 축축했다. 낡은 벽지에서는 곰팡내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복도 끝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 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는 당구장의 소음과 담배 연기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예상외로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허름한 소파와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 그리고 그 책상 의자에 앉아 한 남자가 책을 읽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 독사처럼 차갑고 예리한 그 눈빛이 책장에서 나를 향했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거친 폭력배의 모습이 아니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오히려 지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멀끔한 얼굴. 하지만 그 고요함이, 그 이질감이 오히려 나를 압도했다. 저자가 바로 독사로구나.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가 책을 덮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이 스치는 소리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오수키 여사. 아니, 이제는 그냥 오수키 씨라고 불러야 하나.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다. 내 이름, 내 상황, 모든 것을. 나는 잠시 숨을 삼켰다. 이 남자는 이미 모든 판을 읽고 있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에둘러 말할 필요가 없었다. 최강민을 잡고 싶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독사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최강민에게 모든 걸 털린 불쌍한 노인네가 이제 와서 복수라도 하겠다. 재미있는 이야기로군. 그런데 내가 왜?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뭐지? 그의 질문은 예상했던 바였다. 나는 품 안에서 최강민의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당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최강민의 관계가 썩 좋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죠.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독사는 수첩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내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친구? 이 바닥에 그런 순진한 단어는 없어. 오직 거래만 있을 뿐. 당신이 내게 뭘 줄 수 있지? 돈? 그건 이미 최강민의 주머니에 있을 테고. 몸? 늙고 병든 몸뚱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감정을 내비치는 순간 나는 그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나는 꼬소시 허리를 펴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돈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머리입니다. 100억짜리 회사를 맨손으로 일군 머리. 최강민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처절한 동기.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대담함. 당신은 최강민에게 복수하고 싶겠지만 그를 너무 잘 아는 당신은 그의 눈에 띄기 쉽죠. 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나를 이미 다 끝난 패 길거리에서 패지나 줍는 하찮은 늙은이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그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독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것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좋아. 기회는 주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게 휙 던졌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자가 호화로운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낯이 익었다. 최강민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서유라는 아니었다. 누구죠? 최강민이 요즘 새로 만나고 있는 여자다. 이름은 주혜진. 신진 화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고급 술집 출신이지. 최강민은 요즘 이 여자한테 푹 빠져서 서유라 몰래 뒤로 돈을 빼돌리고 있어. 저 여자가 들고 있는 저 가방 얼마짜리인 줄 아나? 당신 아들 차 한 대 값이야.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인간은 서유라마저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징글징글한 인간. 나더러 뭘 하라는 겁니까? 증명해봐. 당신의 그 머리와 대담함을. 저 여자를 이용해서 최강민과 서유라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어. 둘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 보란 말이야. 그 정도도 못하면 당신은 내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야.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찾아와. 그때 다시 이야기하지. 독사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화는 끝났다는 뜻이었다. 나는 사진을 챙겨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당구장의 소음과 담배 연기가 다시 나를 덮쳤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었다. 내 손에는 새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다. 최강민의 새로운 여자 주혜진. 나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하게 웃고 있는 저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허영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웃음 위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서유라의 얼굴과 분노로 이성을 잃을 최강민의 얼굴을 겹쳐 그렸다. 그래, 이것이 내 복수의 첫 번째 무대다. 나는 배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연출가가 될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주혜진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독사가 던져준 정보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아들이 던져준 돈의 일부를 쪼개 낡은 노트북 한 대를 샀다. 그리고 내 평생 들여다본 적 없던 SNS라는 세상에 접속했다. 주혜진은 자신의 일상을 과시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여자였다. 그녀의 SNS는 명품 가방과 고급 레스토랑, 호화로운 파티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은 최강민이 내게서 훔친 돈으로 이루어진 허상이었다. 나는 그 허상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가 자주 가는 청담동의 한 카페를 알아냈다. 그리고 며칠을 잠복한 끝에 마침내 그녀가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지금이 기회였다. 나는 초라한 행색으로는 그녀의 경계심만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털어 최대한 값비싸고 우아해 보이는 옷 한 벌을 빌려 입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 자개보석함에서 가장 비싸 보였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폐지를 줍던 늙은이가 아니었다. 몰락했지만 여전히 기품을 잃지 않은 어느 사모님의 모습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주혜진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나를 흘긋 쳐다봤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작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마치 중요한 통화를 하는 것처럼 노트북 가방에서 의도적으로 물건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그 중에는 독사에게서 받은 주혜진의 사진도 끼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결정적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내가 이 작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홍빛 실크 스카프였다. 에르메스의 한정판 제품으로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물건. 물론 내가 가진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조품이었지만 주혜진 같은 여자의 눈을 속이기엔 충분했다. 나는 그 스카프를 무심하게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주혜진의 시선이 스카프에 꽂혔다. 그녀의 눈에 선명한 탐욕과 질투가 스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흘긋거리는 시선은 숨기지 못했다. 나는 결정타를 날리기로 했다. 휴대폰을 들고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응, 강민 씨. 나야. 지금? 청담동 카페에 잠깐 와 있어. 당신이 선물해준 이 스카프 다들 예쁘다고 난리네. 역시 우리 강민 씨 안목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고마워 자기야. 주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강민 씨라는 이름과 선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스카프. 모든 퍼즐 조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최강민이 자신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에게는 사주지 않은 최고급 선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통화를 끊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척 일부러 테이블 위에 진홍빛 스카프와 주혜진의 사진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주혜진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내 테이블로 다가와 사진을 확인했다. 자신의 얼굴이 찍힌 사진.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때 나는 그녀의 등 뒤에 나타난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남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주혜진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으며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나를 돌아봤다. 누구세요? 지금 뭐하는?
최강민이 당신에게 쏟아붓는 돈 전부 내 돈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당신도 똑같이 버릴 겁니다. 아니, 이미 당신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나는 서유라의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남자의 진짜 파트너 서유라라는 여자예요. 당신은 그저 잠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하죠. 주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탐욕과 질투에 휩싸였던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속삭임을 남겼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계속 장난감으로 살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지든가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당신 몫을 확실하게 챙긴 뒤 떠나든가. 나는 내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카페를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걸음걸이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내 등 뒤로 주혜진의 흔들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미끼를 물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다. 그날 밤 나는 독사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내가 벌인 모든 일을 보고했다. 독사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포커페이스 뒤에 감춰진 생각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연락을 해올 거라고 생각하나? 반드시 할 겁니다. 주혜진 같은 여자는 사랑보다 돈을 믿고 영원한 관계보다 확실한 이익을 좇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최강민에게 버려지기 전에 제 손을 잡고 최대한의 것을 뜯어내려 할 겁니다. 바로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독사를 한번 쳐다보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주혜진이에요. 만나서 얘기 좀 하죠.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독사를 바라보았다. 시험은 이걸로 끝난 겁니까? 독사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본 그의 진짜 웃음이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환영하지, 파트너. 독사의 시험을 통과하고 드디어 복수의 파트너가 된 오수키. 과연 그녀는 새로운 조력자와 함께 최강민과 서유라의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을 것인가. 그녀의 진짜 복수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